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길을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신성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한번 걸러지고 반사된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온화함. 이는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어우러짐과 중심 없는 시선의 철학은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양화가 하나의 시점, 즉 소실점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전통 회화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강, 사람과 집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혹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처럼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것을 압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림이 담고 있는 평등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모란꽃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꽃에는 각자의 격이 있습니다. 모든 꽃의 왕은 단연 모란입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재상격인 꽃은 작약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고결한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종이꽃을 만들 때 주로 이 모란과 연꽃을 만드는 것은 세속의 가장 큰 복과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를 함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종이꽃에서 시작해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텅 빈 마당의 지혜, 그리고 중심 없는 우리 미술의 특징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생명 존중, 조화, 평등,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모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텅 빈 공간에 더 큰 쓰임이 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간접 조명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여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길을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신성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한번 걸러지고 반사된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온화함. 이는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어우러짐과 중심 없는 시선의 철학은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양화가 하나의 시점, 즉 소실점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전통 회화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강, 사람과 집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혹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처럼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것을 압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림이 담고 있는 평등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모란꽃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꽃에는 각자의 격이 있습니다. 모든 꽃의 왕은 단연 모란입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재상격인 꽃은 작약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고결한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종이꽃을 만들 때 주로 이 모란과 연꽃을 만드는 것은 세속의 가장 큰 복과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를 함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종이꽃에서 시작해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텅 빈 마당의 지혜, 그리고 중심 없는 우리 미술의 특징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생명 존중, 조화, 평등,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모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텅 빈 공간에 더 큰 쓰임이 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간접 조명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여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기를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신성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한번 걸러지고 반사된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온화함. 이는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어우러짐과 중심 없는 시선의 철학은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양화가 하나의 시점, 즉 소실점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전통 회화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강, 사람과 집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혹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처럼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것을 압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림이 담고 있는 평등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모란꽃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꽃에는 각자의 격이 있습니다. 모든 꽃의 왕은 단연 모란입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재상격인 꽃은 작약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고결한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종이꽃을 만들 때 주로 이 모란과 연꽃을 만드는 것은 세속의 가장 큰 복과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를 함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종이꽃에서 시작해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텅 빈 마당의 지혜, 그리고 중심 없는 우리 미술의 특징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생명 존중, 조화, 평등,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모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텅 빈 공간에 더 큰 쓰임이 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간접 조명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여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기를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신성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한번 걸러지고 반사된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온화함. 이는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어우러짐과 중심 없는 시선의 철학은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양화가 하나의 시점, 즉 소실점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전통 회화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강, 사람과 집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혹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처럼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것을 압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림이 담고 있는 평등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모란꽃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꽃에는 각자의 격이 있습니다. 모든 꽃의 왕은 단연 모란입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재상격인 꽃은 작약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고결한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종이꽃을 만들 때 주로 이 모란과 연꽃을 만드는 것은 세속의 가장 큰 복과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를 함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종이꽃에서 시작해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텅 빈 마당의 지혜, 그리고 중심 없는 우리 미술의 특징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생명 존중, 조화, 평등,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모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텅 빈 공간에 더 큰 쓰임이 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간접 조명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여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기를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신성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접적인 빛이 아닌 한 번 걸러지고 반사된 빛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온화함. 이는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어우러짐과 중심 없는 시선의 철학은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서양화가 하나의 시점, 즉 소실점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 전통 회화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강, 사람과 집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혹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처럼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것을 압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림이 담고 있는 평등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모란꽃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꽃에는 각자의 격이 있습니다. 모든 꽃의 왕은 단연 모란입니다.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재상격인 꽃은 작약입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고결한 군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종이꽃을 만들 때 주로 이 모란과 연꽃을 만드는 것은 세속의 가장 큰 복과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를 함께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종이꽃에서 시작해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텅 빈 마당의 지혜, 그리고 중심 없는 우리 미술의 특징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생명 존중, 조화, 평등, 그리고 비움의 미학이라는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모든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텅 빈 공간에 더 큰 쓰임이 있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간접 조명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며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잠시 멈추어 돌아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여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로 남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역사와 문화 산책입니다. 어느덧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흐름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된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깊은 정신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탐스러운 꽃잎이 겹겹이 쌓인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화려하고 이염 있는 모란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께서 정성껏 염색한 종이를 한 잎 한 잎 오리고 붙여 만든 지화, 즉 종이꽃이었지요. 이 아름다운 종이꽃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꽃 대신 종이로 꽃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과 예술 정신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한 독특한 전통인 결사에서 시작됩니다.
결사란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결사항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 본질을 잃어갈 때 뜻있는 수행자들이 모여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이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으킨 자정운동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가 국교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타락하고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울 스님은 지금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를 일으켜 수행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원묘요새 스님은 강진의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 참회와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위대한 개혁운동들이 모두 수도였던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당시로서는 땅끝마을이나 다름없었던 순천이나 강진 같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부는 이미 기존의 관성과 기득권에 젖어 스스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개혁은 종종 가장자리, 가장 낮고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물이 변방의 작은 샘에서 솟아나 거대한 강을 이루듯 새로운 시대의 정신 또한 그렇게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자정 노력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 종이꽃 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불살생을 중요한 계율로 여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꺾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대안으로 종이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정신이 깃든 예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종이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할 수 있었고,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지화는 때로는 생화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공약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사찰의 마당, 앞마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찰이나 전통 한옥에 가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당 한가운데에 큰 나무나 정원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서양의 정원은 주로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돌기를 내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게 하죠. 잔디를 밟지 말라는 팻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거닐 수 없는 철저히 관상을 위해 구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당은 쓰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처럼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 텅 빈 마당은 때로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고, 마을 잔치가 열리면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판소리 공연이 열리면 너와 나,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꾼이 창을 하면 고수가 북으로 장단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쑤, 좋다 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흥이 오르면 관객의 이야기가 즉흥적으로 소리에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무대와는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비어있는 마당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활용입니다. 전통 목조 건물은 구조상 내부가 어둡기 쉽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흙바닥을 그대로 둠으로써
햇빛이 마당에 반사되어 처마 및 어두운 건물 안쪽까지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원리입니다. 이 부드러운 빛은 법당 안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